평양의 권력 정점에 서 있던 내가 내 딸 하나를 구하려고 모든 걸 버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남들에겐 무서울 것 없는 권력이었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곧 깨달았다. 지금 내 앞에는 묵직한 루이비통 가방, 이른바 엘백이 놓여 있다. 한때는 부르주아의 상징이라며 경멸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안에는 내 딸의 목숨과 내 가문의 운명이 함께 담겨 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차곡차곡 쌓인 달러 뭉치와 번쩍이는 금괴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건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최고 존엄의 의지를 거스르는 반역의 증표이자 악마와의 거래 그 자체였다. 딸이 기쁨조 선발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그 순간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이 이야기는 북한을 탈출한 수많은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평화롭기 그지없던 그날 시작됐다.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이유였던 딸 설아. 눈처럼 하얀 피부에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하던 설아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다. 퇴근 후 딸이 연주하는 청아한 가야금 소리를 듣는 것이 내겐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도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설아의 연주를 들으며 아내와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중앙당 5가 소속 지도원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내 딸 리설아가 위대한 지도자를 가까이에서 모실 선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선발.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기쁨조. 권력층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자 공포의 이름이었다.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유의를 위해 전국의 어린 여성들을 선발하는 집단이라는 흉흉한 소문들. 수많은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며 처녀성 검사를 비롯한 비인간적인 과정을 거쳐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는 곳이었다. 안 됩니다. 내 딸은 아직 어리고 몸도 약합니다. 내 절규는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가르지 못했다. 지도원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답할 뿐이었다. 리 부부장 동지,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최고 존엄의 뜻을 거역하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서늘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내 모든 권력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의 평화롭던 성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다. 나를 혁명동지라 부르며 잔을 부딪히던 상급 간부들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딸아이만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혁수 동지,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게. 자네까지 위험해져. 오히려 나의 이런 행동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기로 했다. 북한에선 권력으로 안 되는 것도 돈으로는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공식. 바로 엘백을 쓰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거액의 뇌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았다. 수십 년간 모은 달러와 금괴,
아내의 폐물까지 전부 가방에 쓸어 담았다. 한때 체제를 비웃는 자본주의의 쓰레기라 경멸했던 루이비통 가방이 이제는 내 딸의 유일한 구명줄이 된 셈이다. 수소문 끝에 호위사령부의 한 실세와 약속을 잡았다. 한밤중 약속 장소인 대동강변의 외딴 별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발각되는 순간 나와 내 가족 모두가 3대 멸족의 화를 입을 수도 있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별장에 들어서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거구의 사내가 나를 맞았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백을 건넸다. 내 딸 설아를 명단에서 빼주시오. 남자는 가방 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 부부장 동지, 걱정 마십시오. 따님은 곧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요. 그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지옥의 문턱에서 악마와 거래를 하고 말았다. 한 아버지의 이 위험한 선택은 과연 딸을 구해냈을까요? 아니면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서는 안 될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내 품에 안겨오는 설아를 보며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악마와의 거래가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위한 잔인한 미끼에 불과했다. 그날 새벽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 장의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죄명은 반당반역 명종파행위 및 국가재살 약취죄.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내가 건넸던 바로 그 엘백이 증거물이라며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나의 절박함을 이용해 나를 제거하려는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것이다. 지하 취조실로 끌려간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문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내가 부패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최고 존엄의 영도를 거부했고 국가재산을 빼돌려 개인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내 놈의 죄는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다. 내 놈 때문에 내 처와 딸 자식까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썩게 될 것이다. 취조간의 협박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절망시킨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였다. 순순히 자백하고 이 각서에 서명하면 딸 자식은 살려줄 수도 있지. 어떻게 할 텐가, 리역수? 그들이 내민 것은 모든 죄를 나 혼자 뒤집어 쓴다는 내용의 자백서였다. 가문을 위해 스스로 역적이 되겠다는 죽음의 계약서였다. 피 묻은 손으로 펜을 잡았다. 가야금을 타며 해맑게 웃던 내 딸 설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되는 것쯤은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내 이름을 썼다. 리혁수. 내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리혁수라는 이름은 북한의 모든 기록에서 삭제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당과 수령을 배신한 반역자로 처형되었거나 이름 모를 관리소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깊은 산골로 추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대한민국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 한 젊은 여성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비극을 세상에 고발한다. 그녀가 바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은 리설아였다. 그녀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눈물과 함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제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괴물 같은 체제로부터 딸을 지키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 남자는 딸을 위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실화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철의 장막 뒤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비극을 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목소리다.